터키 남동부 고원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아직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을 때 바람은 수천 년 된 먼지를 실어 나릅니다. 이 땅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 터키어로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은 평범해 보입니다. 풀이 자라고 돌이 흩어져 있고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언덕 아래에는 무언가가 잠들어 있습니다. 1만 2천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던 무언가가요. 그것은 신전입니다. 도시가 생기기 전에 지어진 신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워진 돌기둥들, 사냥꾼과 채집민이 살던 시대, 인간이 아직 정착하지 않았던 그 먼 과거에 누군가는 이 언덕 위에 거대한 돌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왜 이곳에 왔을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이 돌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이 언덕에 처음 올라섰습니다. 그는 이미 근처의 다른 유적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발리 촐이라는 곳에서 그는 T자 모양의 돌기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 언덕은 이미 1960년대에 한번 조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이곳을 비잔틴 시대의 묘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슈미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 흩어진 석회암 파편들을 주었습니다. 부싯돌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언덕이 아니라고. 이곳 아래에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묻혀 있다고. 슈미트는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첫 삽을 뜬 순간부터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흙 한 층, 또 한 층을 걷어낼 때마다 세상은 점점 더 오래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현대가 사라지고, 중세가 사라지고, 고대 문명이 사라지고, 그 너머로 인간이 아직 도시를 짓지 않았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원형의 구조물, 거대한 기둥들이 원을 이루며 서 있었습니다. T자 모양의 기둥들, 높이가 5m가 넘는 돌기둥들이 1만 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슈미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을 것입니다. 돌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1만 2천 년 전의 침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이지만 동시에 잠결 속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쉬면서 동시에 과거의 신비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갈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정말 인간이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곳은 다른 존재들을 위한 신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곳을 아눈나키의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의 신전. 그 이야기는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돌들이 증거일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잠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살았던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남긴 돌을 만지며 우리는 그들의 꿈을 엿볼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언덕 위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납니다. 발굴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슈미트와 그의 팀은 첫 번째 구조물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원형이었습니다. 지름이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원.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인클로저 D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세상을 뒤흔들 만큼 컸습니다. 원의 중심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T자 모양의 기둥. 높이가 5제곱미터, 무게는 10톤이 넘었습니다. 돌은 석회암이었습니다. 단단하지만 조각하기에는 가능한 재질.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청동도 없었고 철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싯돌로 만든 석기 도구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구로 이 거대한 돌을 조각했습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T자 모양으로 깎아내고 무늬를 새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반이었습니다. 이 돌들은 언덕 근처의 채석장에서 나왔습니다. 채석장에서 언덕 정상까지는 수백 미터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경사진 땅을 따라 그들은 10톤이 넘는 돌을 끌어올렸습니다. 바퀴도 없었습니다. 짐을 실을 수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무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돌을 올려 굴렸을 것입니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함께 밧줄을 당겼을 것입니다. 땀이 흘렀을 것이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을 것입니다.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무언가였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고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겨우 20cm 정도의 받침. 그 위에 5.5m 높이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1만 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현대의 엔지니어들도 놀라워하는 일입니다. 균형, 정확한 계산,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 슈미트는 이 기둥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이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도였다고. 그리고 어느 날 한 연구자가 발견했습니다. T자 모양은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T자의 윗부분은 머리와 어깨였고 아래쪽 기둥은 몸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기둥의 측면에는 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팔이 옆구리에 붙어 있고 손은 배 앞에서 모아져 있었습니다. 허리띠도 보였습니다. 옷자락처럼 보이는 선도 있었습니다. 이 돌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인간. 아니, 인간의 모습을 한 무언가. 얼굴은 없었습니다. T자의 윗부분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을 뿐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비로웠습니다. 표정이 없는 존재, 말을 하지 않는 존재,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 슈미트는 이 기둥들 사이에 서서 상상했습니다. 1만 2천년 전 이 원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이 거대한 돌, 인간들을 올려다보았을 것이라고. 불빛이 돌의 표면을 따라 흔들렸을 것이고 그림자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은 더 이상 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었거나 조상이었거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노래했고 춤췄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인간은 먼저 농사를 지었고 정착했고 마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전을 지었다고. 문명의 순서는 항상 그랬다고. 하지만 gö베클리 테페는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저장한 창고도 없었고 일상적인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전만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기둥과 원형 구조물, 그리고 그 주변의 잔치의 흔적들. 슈미트는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없었지만 신전은 있었다고. 종교가 먼저였고 문명은 그 다음이었다고. 이 개념은 너무나 낯설어서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은 기원전 6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1000년도 더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등장하기 수천 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6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 아니 가장 오래된 기념비적 건축물, 우리가 알던 역사의 시작점이 다시 쓰여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원 안에 서 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존재들, 손을 모은 조용한 거인들. 당신은 작아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느껴집니다. 이 돌을 세운 사람들, 그들은 사냥꾼이었지만 동시에 건축가였고 예술가였고 신을 꿈꾸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돌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둥의 표면을 따라 손을 움직이면 당신은 무언가를 느낄 것입니다. 매끄러운 돌 위에 새겨진 작은 돌기들, 선들, 형상들. 이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쓰여진 언어. 슈미트의 팀이 기둥들을 청소하고 세밀하게 관찰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기둥 전체가 동물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부조로 새겨진 동물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았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적이고 어떤 것은 양식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여우. 귀가 쫑긋 서 있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멧돼지도 있었습니다. 돌진하는 자세. 어금니가 튀어나오고 몸은 근육질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야생소도 보였습니다. 오록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소. 뿔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어깨는 넓고 강해 보였습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힘과 위협을 상징했습니다. 조용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이었고 경계하고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친 채 기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미도 있었고 물가에 새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둥에는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주하는 철새들처럼, 계절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고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여러 기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뱀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떤 뱀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뱀들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물결치듯 흐르는 선들. 뱀은 많은 고대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재생, 변화, 지하세계, 지혜, 그리고 어쩌면 위험. 괴베클리 테페의 뱀들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갈도 있었습니다. 작지만 또렷하게 새겨진 전갈. 꼬리를 치켜든 모습, 거미도 보였습니다. 다리가 8개인 작은 형상. 그리고 어떤 기둥에는 사자처럼 보이는 맹수도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이빨을 드러낸 모습. 이 모든 동물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수컷이었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위협적이었습니다. 온순한 동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토끼도 없었고 사슴도 드물었습니다. 오직 힘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만 돌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동물들이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장식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슈미트는 이것이 토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의 상징, 시족의 표시. 어쩌면 각 기둥은 서로 다른 집단을 대표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우 부족, 멧돼지 부족, 독수리 부족. 그들은 해마다 이곳에 모여 자신들의 기둥을 세우고 조상을 기리고 힘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동물들은 수호령일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을 보호하거나 인간에게 힘을 주거나 혹은 인간을 시험하는 영적 존재들. 아니면 이것은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세계,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인간은 작고 약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이야기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 창조 설화, 홍수 이야기. 하늘과 땅이 나뉘던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그림들은 문자 이전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던 이야기, 밤에 불 앞에서 들려주던 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돌에 새겼습니다. 기둥 위에는 또 다른 문양도 있었습니다. 기하학적인 형태, 원, 사각형, H자 모양,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것은 핸드백처럼 보이는 문양이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가방,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기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가방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의식에 사용된 도구나 물건을 담는 가방.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 힘, 권위, 혹은 우주의 문,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통로. 놀라운 것은 이 핸드백 문양이 괭베클리 테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천 년 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똑같은 문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부두에서, 아시리아의 궁전 벽화에서,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중남미의 올맥 문명에서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새겨진 보편적 상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이 문양을 전 세계에 퍼뜨렸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당신은 돌 앞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갑니다. 차가운 돌, 1만 년이 넘는 시간, 여우의 눈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뱀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펼친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이 눈을 감으면 그들이 움직일 것만 같습니다. 이 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발굴이 계속되면서 땅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돌기둥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의 바닥, 신전 주변의 흙 속에는 수많은 뼈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동물의 뼈. 처음에는 몇 개였지만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결국 연구자들이 집계한 결과 이곳에서는 최소 수천 마리 분량의 동물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젤, 야생양, 오록스, 멧돼지, 그리고 새들. 이 동물들은 모두 식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뼈는 조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자국, 칼로 자른 흔적, 골수를 빼낸 흔적. 화학 분석 결과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이 뼈들은 음식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요리하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설 거주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화덕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곡식을 저장한 창고도 없었고 일상적인 생활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물을 저장한 항아리도 없었고 잠을 잔 침상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음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슈미트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퀘베클리 태페는 모여드는 장소였다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찾아오는 성지였다고. 사냥꾼과 채집민들은 1년 내내 넓은 땅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무리를 이루어 이동했고 계절에 따라 다른 곳에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특정한 시기가 되면 그들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혹은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서로 다른 부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지만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돌을 운반하고 기둥을 세우고 조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먹었습니다. 잔치, 거대한 규모의 잔치,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가재를 사냥하고 멧돼지를 잡고 불을 피웠습니다. 기름기가 타는 냄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북을 쳤을 것입니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술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야생 곡물로 만든 발효주. 그들은 취했고 웃었고 울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불빛만이 언덕을 밝혔을 것입니다. 거대한 돌기둥들이 불빛에 비쳐 그림자를 드리웠을 것입니다. 티자 모양의 존재들, 얼굴 없는 거인들, 그들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혹은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음식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슈미트는 더 나아가 대담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종교가 농업보다 먼저였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했고 인격 생산물이 생기면서 계급이 나뉘었고 그 과정에서 종교와 신전이 생겨났다고. 하지만 퀘베클리 태페는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위해 그들은 거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이 잔치가 농업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수백 명을 먹이려면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매년 이곳에 모이려면 음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야생 동물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곡물을 심으면 어떨까? 동물을 길들이면 어떨까? 그렇게 농업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을 섬기기 위해, 잔치를 열기 위해. 종교가 농업의 어머니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알던 문명의 탄생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농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갈망이 농업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축하하고 신을 기리기 위해 농사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충동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었다는 것, 배고픔이 아니라 연결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것. 당신은 지금 그 잔치의 찬양을 듣습니다. 먼 옛날의 북소리, 사라진 노래의 메아리, 불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노인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돌기둥들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불은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잠들기 시작합니다. 언덕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무대를 옮깁니다. 시간은 앞으로 흐릅니다. 수천 년이 지나갑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땅속에 묻힙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변형되고 전해지고 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새로운 땅에서 다시 쓰여집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꽃피웁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그리고 그들의 점토판 위에는 신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아눈나키. 이 이름은 수메르어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누의 자손들. 아누는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신. 모든 것의 아버지. 그의 아들들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신이었지만 인간과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고 인간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웠는지 그들은 인간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반신반인, 영웅들. 점토판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복잡합니다. 신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투했고 싸웠고 실수했습니다. 엔릴은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강력하고 무서운 신. 그는 인간을 싫어했습니다.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번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홍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물. 엔키는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물의 신. 그는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만든 창조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몰래 한 인간에게 경고했습니다. 우튼 아피쉬팀,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지우스드라. 배를 만들라고, 큰 배를. 당신의 가족과 동물들을 싣고 홍수가 올 것이라고. 우튼 아피쉬팀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7일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배 안의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빠지고 배는 산 위에 멈췄습니다. 우트나피쉬 팀은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제비. 마침내 제비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른 것입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제단을 쌓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들은 향기를 맡고 모여들었습니다. 엔릴은 화가 났습니다. 인간이 살아남았다니. 하지만 엔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고. 인간은 필요하다고. 결국 엔릴도 받아들였고 우트나피쉬 팀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 이야기와도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버전이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모든 문명이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휩쓴 거대한 재앙,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된 사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 이야기가 신화가 된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점토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쐐기 문자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면 수천 년 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눈나키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었다. 그들은 인간을 사랑했고
인간을 미워했고 인간을 구했다. 이것은 신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화에는 진실의 조각이 있습니다. 기억의 파편, 잊혀진 역사의 그림자,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마음속에서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괭베클리 테페의 돌기둥들, T자 모양, 팔을 모은 형상, 얼굴 없는 거인들. 그들은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만든 형상일까요? 아눈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만약 그들이 정말 있었다면, 만약 그들이 괭베클리 테페에 왔었다면 그 돌들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20세기로 돌아옵니다. 1976년 한 남자가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카리아 시친. 아제르바이잔에서 태어나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유대계 러시아인. 그는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였지만 고대 언어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메르어, 아카드어, 히브리어. 그는 수십 년 동안 고대 점토판과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눈나키는 신화 속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외계인이라고. 그의 책 제목은 조성 제12행성이었습니다. 책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시친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태양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행성이 하나 더 있다. 니비루라는 이름의 행성. 이 행성은 타원형 궤도를 돌며 3만 200년마다 한 번씩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 행성에는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들이 바로 아눈나키다. 약 45만 년 전 니비루에 위기가 찾아왔다. 행성의 대기가 손상되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했다. 금 입자를 대기에 뿌려 보호막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니비루에는 충분한 금이 없었다. 그래서 아눈나키들은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를 발견했다. 지구에는 금이 풍부했다. 아눈나키들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광산을 만들고 금을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고되었습니다. 아눈나키 노동자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엔키가 제안했습니다. 지구에는 이미 원시적인 생명체가 있다. 호모 에렉투스, 우리의 유전자를 그들과 섞으면 어떨까? 새로운 종을 만들어 광산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이 탄생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아눈나키의 유전자 실험으로 만들어진 노동종이다. 에덴 동산은 실험실이었다. 아담은 첫 번째 유전자 조작 인간이었다. 이브는 그의 복제본이었다. 선악과는 금지된 지식이었다. 뱀은 엔키였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너무 많이 번식했습니다. 엔릴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하지만 엔키는 다시 한 인간을 구했습니다. 우튼 나피시팀, 노아. 홍수가 지나간 후 아눈나키들은 떠났습니다. 니비루가 다시 멀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3,600년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이미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시친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수메르 점토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문장을 우주에서 왔다고 읽었습니다. 신들이 하늘의 배를 타고 왔다는 문장을 우주선을 타고 왔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눈나키가 불과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는 묘사를 로켓 발사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림과 조각을 분석하며 그 안에서 헬멧, 시계, 우주복, 비행체를 찾아냈습니다. 주류 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시친의 수메르어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고 문법을 무시했으며 문맥을 왜곡했다고. 천문학자들은 니비루 같은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궤도는 불안정하며 설령 존재한다 해도 생명이 살 수 없다고. 고고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의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화석 기록으로 명확히 추적되며 갑작스러운 개입의 흔적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친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부가 팔렸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 이론에 끌렸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야기의 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우주 어딘가에 우리보다 앞선 문명이 있다는 상상, 그리고 우리 안에 그들의 피가 흐른다는 믿음. 이것은 외롭지 않은 우주를 약속했습니다. 무작위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설계된 존재라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비록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시친이 제시한 대홍수의 연대는 괵베클리 테페의 건설 시기와 겹칩니다. 기원전 1만 년 전후 시친은 그 시기에 대재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비루의 중력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 빙하가 녹고 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리고 그 후 아눈나키들은 인간에게 새로운 문명을 가르쳤다고. 농업, 건축, 문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괵베클리 테페는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대재앙 직후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신전, 석기시대 사냥꾼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건축물. 어쩌면 그들은 도움을 받았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의 도움을. 당신은 지금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의 이야기. 인간은 스스로 진화했고 스스로 문명을 만들었다. 괵베클리 테페는 인간 창의성의 증거다. 다른 하나는 신비의 이야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우리를 도왔다. 괵베클리 테페는 그들의 흔적이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였을까요? 그 질문은 밤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괵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수많은 기둥 중에서 하나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둥 43번. 사람들은 이것을 벌처 스톤, 독수리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둥은 다른 것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더 많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더 복잡한 배열을 보였습니다. 기둥 표면에는 여러 동물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정갈, 독수리, 뱀, 그리고 무엇보다 원형 태양 같은 문양, 그리고 상단에는 머리 없는 인간 형상이 있었습니다. 목이 잘린 것처럼 보이는 형상, 발기된 성기를 가진 남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17년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팀이 놀라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기둥 43번의 문양들을 별자리로 해석했습니다. 정갈은 정갈자리, 독수리는 독수리자리 혹은 백조자리, 뱀은 뱀자리, 그리고 원형 문양은 태양이 아니라 별이거나 혹은 혜성일 수 있다고. 그들은 천문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1만 2천 년 전에 밤하늘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둥에 새겨진 동물들의 배열이 당시 밤하늘의 별자리, 배치와 일치했습니다. 특히 하지 무렵의 하늘, 연구팀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기둥이 특정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성 충돌. 약 1만 900년 전 거대한 해성이 지구에 충돌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돌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인간 형상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엄청난 재앙,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은 하늘을 돌에 새겼다. 경고, 기억, 추모. 이 이론은 젊은 드리아스라는 기후 사건과 연결됩니다. 약 1만 2,900년 전부터
1만 1600년 전까지 지구는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얼어붙은 것입니다. 기온은 10년 만에 1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빙하가 다시 확장되었고 많은 동물이 멸종했습니다. 매머드, 검치호랑이, 거대한 나무늘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해성 충돌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노 다이아몬드. 이것은 극도의 고온과 압력에서만 형성됩니다. 해성 충돌이나 핵 폭발 정도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백금층. 지층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백금 농도가 발견됩니다. 백금은 소행성이나 해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을린 퇴적층. 광범위한 지역에서 검게 탄 층이 발견됩니다. 거대한 산불의 흔적. 만약 해성이 북미 빙에 충돌했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녹았을 것입니다. 홍수. 그리고 대기로 날아간 먼지와 수증기가 태양을 가렸을 것입니다. 급격한 냉각. 이것이 젊은 드리아스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에든버러 연구팀은 궤베클리 태페가 이 재앙 직후에 건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을 찾았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 세상을 파괴한 재앙,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들은 이 거대한 신전을 지었다고. 기둥 33번은 그 기억의 핵심이다. 하늘의 사건을 돌에 새긴 것이다. 하지만 주류 고고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첫째, 동물 부조를 별자리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정갈은 정말 정갈자리일까? 아니면 그냥 정갈일 뿐일까? 둘째, 머리 없는 인간 형상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에든버러 연구팀은 죽음이라고 했지만 다른 학자들은 반박한다. 이 형상은 발기된 성기를 가지고 있다. 죽음의 상징에 왜 성적 활력의 표시가 있을까? 오히려 이것은 재생, 다산,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셋째, 천문학적 해석은 검증하기 어렵다. 1만 2천년 전에 하늘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대인들이 어떤 별자리 체계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의 별자리와 그들의 별자리가 같았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시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하늘이 불타던 밤, 해성이 떨어지고 세상이 흔들리고 거대한 짐승들이 쓰러지던 밤, 그 밤을 본 사람들,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왜? 무엇이 우리를 구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대답을 찾기 위해 돌을 세웠습니다. 하늘을 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고. 우리는 잊지 않는다고. 당신은 기둥 43번 앞에 서 있습니다. 전갈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원형 문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일까요? 해성일까요? 아니면 태양일까요? 머리 없는 형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일까요? 돌에 새겨진 것은 별이 아니라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공포의 기억, 경외의 기억,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의 기억. 당신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 별들은 1만 2천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궤베클리 태페에서는 발굴이 계속되었고 새로운 구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잉클롯 A, B, C.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 조금씩 다른 시기. 하지만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을 섬기는 장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 기억을 새기는 장소.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 약 1700년 동안 사용되던 이 신전들이 갑자기 매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구조물들을 흙으로 덮었습니다. 수천 톤의 흙과 돌. 그들은 신전을 묻었습니다. 왜일까요? 슈미트는 이것이 의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전을 묻는 의식. 마치 사람을 장사 지내듯 그들은 신전의 작별을 고한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착하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는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삶의 신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묻었습니다. 존경을 표하며, 감사하며, 작별하며,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교적 단절. 새로운 신앙이 등장했고 옛 신들은 버려졌습니다. 어쩌면 권력 투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옛 질서를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재앙, 질병, 전쟁.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신전이 저주받았다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은 신전을 봉인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 어떤 이유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gö베클리 테페는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봉인이 유적을 완벽하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흙이 돌기둥들을 보호했습니다. 바람과 비로부터, 지진으로부터, 사람들의 파괴로부터. 1만 년 동안 돌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 다시 자신들을 찾아낼 때까지. 그들을 묻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삽질을 하면서, 마지막 돌을 쌓으면서 그들은 슬펐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안도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이곳을 발견할 것이라고. 먼 미래의 사람들이 땅을 파고 돌을 찾아내고 놀랄 것이라고. 그리고 질문할 것이라고. 우리는 누구였나? 무엇을 믿었나? 왜 이런 것을 만들었나? 당신은 지금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합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삽을 들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흙을 담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돌기둥들을 덮어갑니다. 먼저 발치부터, 그 다음 허리, 가슴, 어깨, 마침내 T자 모양의 머리까지. 마지막 돌기둥이 사라집니다. 이제 언덕은 평범해 보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덕은 침묵에 잠깁니다. 봉인된 질문들, 대답되지 않은 기도들, 잊혀진 이름들, 모두 흙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gö베클리 테페가 건설되던 그 시기로 돌아갑니다. 기원전 1만 년 전후, 지구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북방울을 뒤덮었던 거대한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동물들이 이동했습니다. 식물 분포가 바뀌었습니다. 인간도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약 1만 2,900년 전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따뜻해지던 지구가 다시 얼어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간을 과학자들은 젊은 드리아스라고 부릅니다. 드리아스는 북극 지방에 자라는 작은 꽃의 이름입니다. 추운 곳에서만 사는 꽃. 빙하기 동안에 내는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지만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만 2,900년 전 이 꽃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했던 지역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후가 다시 추워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워졌을까요? 증거들에 따르면 불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기온이 1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세대 안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온화한 기후에서 살았다면 손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빙하가 다시 자라났습니다. 숲이 사라지고 툰드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동물이 견디지 못하고 멸종했습니다. 거대 동물군, 매머드, 마스토돈, 거대한 나무늘보, 검치호랑이, 동굴곰. 이들은 모두 젊은 드리아스 기간 동안 혹은 직후에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북대서양 해류의 변화, 로렌타이드 빙상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차가운 민물이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것이 해류를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해류가 멈추면서 유럽과 북미로 가는 따뜻한 열이 차단되었고 급격한 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모든 증거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해성 충돌. 1990년대부터 몇몇 과학자들이 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약 12,900년 전 거대한 해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해성은 하나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큰 해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며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고 그 파편들이 북미 전역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주로 로렌타이드 빙상 위에 충돌의 열로 빙하가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갔습니다. 홍수, 해수면 상승, 그리고 대기로 날아간 먼지와 수증기가 태양을 가렸습니다. 화산 겨울과 비슷한 현상, 급격한 냉각,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북미 전역에서 발견되는 나노 다이아몬드. 이것은 고압, 고온에서만 형성됩니다. 정상적인 지질 과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백금과 이리듐의 이상치. 이 원소들은 지구에는 드물지만 소행성과 해성에는 풍부합니다. 젊은 드리아스 경계층에서 이 원소들의 농도가 급증합니다. 광범위한 그을음층, 북미, 유럽, 중동에서 발견되는 검게 탄 퇴적층, 거대한 산불의 흔적, 유리질 물질, 극도의 고온에서 모래가 녹아 유리가 된 것. 일부 지역에서 이런 물질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노 다이아몬드는 산불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백금 이상치는 측정 오류일 수 있다고, 해성 충돌의 결정적 증거인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지자들은 반박합니다. 빙하 위에 떨어진 충돌은 크레이터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얼음은 이미 녹아 사라졌으니까요. 공중 폭발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성이 땅에 닿기 전에 대기 중에서 폭발했다면 크레이터는 없지만 충격파와 열은 여전히 엄청났을 것입니다. 1908년 퉁구스카 사건처럼 논란과 상관없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젊은 드리아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았던 인간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늘이 불타고 땅이 얼어붙고 동물들이 사라지고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신들이 노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켰다. 세상이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전 세계의 신화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메르의 우트나피시팀, 히브리의 노아, 그리스의 드칼리온, 인도의 마누,
중국의 곤과 우, 아즈텍의 아토나티우, 북미 원주민의 수많은 홍수 설화, 호주 원주민의 대홍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같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젊은 드리아스의 대재앙을, 해성 충돌과 빙하 융해를. 만약 그렇다면 괵베클리 태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신전은 재앙 직후에 지어졌습니다. 세상이 끝난 후 인간은 신을 찾았습니다. 대답을 원했습니다. 위안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거대한 것을 지었습니다. 돌기둥, 신전, 하늘에 닿기 위한 시도. 그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하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고,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당신은 지금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늘이 검습니다. 연기와 먼지로 뒤덮인 하늘.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위가 몰려옵니다. 불을 피우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냥감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아이들이 웁니다. 노인들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이 다시 맑아지면 당신은 돌을 세울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긴 호흡, 깊은 침묵. 세상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그 경계에서 인간은 신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모으고 모든 질문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괵베클리 태페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류 고고학의 설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대 우주인 이론의 설명입니다. 두 설명을 나란히 놓고 바라봅시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괵베클리 태페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신석기 시대의 사냥꾼과 채집민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력, 협력, 기술, 예술적 감각. 그들은 부싯돌 도구로 돌을 조각할 수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가능했다. 그들은 인력으로 거대한 돌을 운반할 수 있었다. 수백 명이 협력하면 가능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 동물들을 영적 존재로 보았다. 조상을 기렸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신전을 지었다. 잔치를 열고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것이 나중에 농업과 도시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종교가 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인간 능력의 증거다. 우리 조상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했고 창의적이었고 야심적이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괵베클리 태페는 너무 정교하다. 석기시대 사람들이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설계가 너무 정확하다. 천문학적 배열이 있다. 전 세계 고대 문명과의 유사성이 있다. 핸드백 문양, T자 기둥, 거석 건축.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지식을 전파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인간보다 앞선 존재였다. 아눈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그들은 대재앙 후에 인간을 도왔다. 재건을 도왔다. 문명을 가르쳤다. 괵베클리 태페는 그들의 신전이었거나 그들을 위한 신전이었다. T자, 기둥은 그들의 모습이다. 얼굴이 없는 것은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팔을 모은 자세는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떠난 후 인간은 기억을 신화로 만들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진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주류 고고학의 설명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도구 분석, 비교 고고학.
모든 증거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한 가지 질문에 완전히 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갑자기 발전했을까? 수백만 년 동안 천천히 진화하던 인간이 어떻게 불과 몇천 년 만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도약, 양자 도약. 무언가 촉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후 변화였을까요? 재앙의 트라우마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고대 우주인 이론은 그 공백을 채워줍니다. 외부의 개입. 하지만 이 이론은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우주선에 잔해도 없고 외계 기술의 명확한 흔적도 없습니다. 언어 해석은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니비루 같은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제기하는 질문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였을까? 우주에서 우리만이 지적 생명체일까? 만약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 두 설명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답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은 스스로 괭베클리 테페를 지었지만 하늘에서 본 무언가의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해성, 별,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해석했고 신을 기리기 위해 신전을 지었습니다. 진실은 하나의 이야기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인간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는 전체의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는 겨우 5천 년입니다. 그 전에 수십만 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졌습니다. 잊혀졌습니다. 간혹 유적지가 발견되고 뼈가 발견되고 도구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은 문명, 혹은 흔적이 사라진 문명, 바닷속에 잠긴 도시들, 사막에 묻힌 유적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들. 클라우스 슈미트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60세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괭베클리 테페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터키에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유적지 근처에. 그는 이 돌들의 비밀을 모두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이 장소를 알렸고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발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자들이 그의 뒤를 이어 땅을 파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괭베클리 테페의 대부분이 아직 땅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지표면 조사 결과 언덕 아래에는 최소 10개 이상의 구조물이 더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더 거대한 것들이, 더 오래된 것들이, 더 많은 답을 혹은 더 많은 질문을 담고 있는 것들이. 발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돌 하나를 드러내는데 몇 주가 걸립니다.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어떤 정보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속도로라면 전체 유적지를 발굴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신의 증손자들이 이 땅을 방문할 때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입니다. 새로운 기둥들, 새로운 문양들,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새로운 질문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로 흘러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돌기둥 앞에 섭니다. 손을 뻗어 차가운 표면을 만집니다. 1만 2천 년,
이 돌은 1만 2천 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이 돌은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돌을 조각한 사람, 돌 앞에서 기도한 사람, 돌을 묻은 사람, 돌을 다시 발견한 사람, 그리고 지금 당신. 우리는 돌을 해석합니다.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돌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판단 없이,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와서 질문하고 떠나는 것을. gö베클리 테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나?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나? 그들은 신을 만났을까? 아니면 신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답이 너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질문은 우리를 호기심 있게 만듭니다. 계속 찾게 만듭니다. 계속 배우게 만듭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는 흐릿합니다. 돌기둥들은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신을 표현한 것일까요? 인간을 신격화한 것일까요? T자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억과 신화 사이의 경계도 흐릿합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역사일까요? 신화일까요? 해성 충돌은 사실일까요? 상상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이 신화가 되고 신화가 진실을 담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언덕 위에 바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별들이 더 밝아집니다. 당신은 돌 옆에 누웁니다. 차가운 돌.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눈이 감깁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당신은 여전히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에도, 꿈을 꿀 때에도, 어쩌면 꿈속에서 당신은 그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돌을 세운 사람들을.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당신과 함께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신비를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gö베클리 테페는 기다립니다. 땅속의 돌들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자신들을 찾을 때까지, 새로운 질문을 가져올 때까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혹은 몇백 년 후에.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돌들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쉬어도 됩니다. 이 긴 여정 끝에 우리는 함께 1만 2천 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서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돌기둥 사이를 걸으며 동물 부조를 보았습니다. 잔치의 불빛을 상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을 읽었습니다. 아눈나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벌처 스톤의 별을 세어보았습니다. 신전이 묻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드리아스의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만 남겼습니다. 별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만 2천 년 전 gö베클리 테페 언덕에 모였던 그들은 밤이 되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었습니다. 인공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도,
가로등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닥불만이 땅 위에서 작은 점처럼 깜빡였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위로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밝았습니다.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빛의 강. 수십억 개의 별들이 모여 만든 흐릿한 띠. 그것은 정말로 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늘의 강. 신들이 건너는 다리, 혹은 죽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기, 저 밝은 별부리를 보라. 저것은 멧돼지다. 저것은 독수리다. 저것은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별은 움직였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하늘도 바뀌었습니다. 겨울에 보이던 별자리가 여름에는 사라졌고 새로운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였습니다. 생존의 정보. 어느 별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다. 어느 별이 한밤중에 가장 높이 있으면 사슴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어느 별이 새벽에 보이면 야생밀이 익는다. 사냥꾼과 채집민들에게 이런 지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력이 없었지만 하늘이 달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계가 없었지만 별이 시계였습니다. 수십 세대에 걸쳐 그들은 하늘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별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 있는지,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가 계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몸으로 알았습니다. 측정하지 않았지만 느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새들이 계절을 알고 이동하듯이 그들도 하늘을 읽고 움직였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의 동물 분양들은 어쩌면 이 지식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갈은 단순히 정갈이 아니라 정갈이 나타나는 계절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늦여름, 뜨거운 땅에서. 독수리는 새가 이동하는 봄과 가을을 나타냈을 수 있습니다. 뱀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을 상징했을 수 있습니다. 각 동물은 시간의 표지였고 돌기둥은 거대한 달력이었을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달력이 아니라 생생하고 살아있는 달력. 동물의 형상으로 기억되는 시간. 태양과 달도 중요했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날, 하지.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빛이 가장 강한 날, 혹은 태양이 가장 낮게 뜨는 날, 동지. 어둠이 가장 긴 날. 이런 날들은 의례를 위한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부족이 모이는 날,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날.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름달, 초승달, 금음달, 각각 다른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달의 위상에 따라 다른 의식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둥들 사이로 특정한 별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기둥 사이, 정확히 그 틈으로 한 별이 떠오릅니다. 밝은 별. 사람들은 숨을 죽입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약속된 시간. 신이 대답하는 시간. 노래가 시작됩니다. 북이 울립니다. 춤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둥들은 정확히 그 순간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하늘의 사건을 땅 위에서 기념하기 위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도를 재지 않았고 궤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망원경도 없었고 공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천문학은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천문학, 몸의 천문학,
느낌의 천문학. 그들은 하늘을 숫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별은 데이터가 아니라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것들, 움직이는 신들, 빛나는 조상들. 그들의 세계에서 천문학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것은 곧 신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곧 신의 뜻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과 신앙, 관찰과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기둥에 동물을 새긴 것은 예술이기도 했고, 기록이기도 했고,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풍부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언덕 위에 누워 있습니다. 밤입니다. 하늘은 끝없이 깊고 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은하수가 머리 위로 흐릅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았던 것을 봅니다. 1만 2천 년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별은 똑같습니다. 조금 다른 위치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당신은 손을 뻗어 별을 가리킵니다. 저기, 저기, 그리고 저기.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지만 하늘을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느낍니다. 별의 움직임을, 하늘의 호흡을, 우주의 리듬을. 별을 읽는다는 것은 신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어느 밤 별이 대답합니다. 움직임으로, 빛으로, 침묵으로. 당신의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보입니다. 눈꺼풀 뒤에서, 꿈속에서 영원히. 머리 없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형상. 몸은 있지만 머리가 없습니다. 목이 잘린 것처럼, 혹은 처음부터 머리가 없었던 것처럼. 이것은 기둥 43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괵베클리 테페의 다른 기둥들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다른 유적지들에서도. 네발리 초리, 차열 테페시, 하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반복해서 머리 없는 인간을 조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머리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영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체성의 중심.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 예리코의 유적에서 발견된 것처럼 사람들은 죽은 자의 해골을 분리했습니다. 시신을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파내어 머리뼈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에 진흙을 발라 얼굴을 재구성했습니다. 눈에는 조개 껍질을 넣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해골을 집안에 두었습니다. 벽에 묻거나 바닥에 묻거나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해골, 어머니의 해골. 그들은 여전히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은 조상의 해골 앞에 앉았을 것입니다. 물었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했을 것입니다. 해골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머리는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몸에서. 그리고 그 분리는 끝이 아니라 변형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머리는 남습니다. 육체는 썩지만 뼈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뼈 속에 여전히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석기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 살아있는 조상에서 죽은 조상으로. 하지만 여전히 조상. 기둥 44번의 머리 없는 형상은 죽은 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이 잘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에든버러 연구팀의 해석.
하지만 그 형상을 자세히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는 발기되어 있습니다. 성적 활력의 표시, 생명의 표시. 죽은 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고자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음 속의 생명, 끝 속의 시작. 머리는 없지만 몸은 살아 있습니다. 한 부분은 떠났지만 다른 부분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재생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부활, 순환. 신석기 세계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하지만 그 썩음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달은 사라졌다가 다시 차오릅니다. 태양은 매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손으로, 땅으로, 별로, 혹은 다시 사람으로. 현대사회는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죽음을 숨깁니다. 병원에 격리하고, 장례식장에서 처리하고, 묘지에 묻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해골을 만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와 거리를 둡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석기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집안에, 일상에. 죽음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덜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머리 없는 형상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분리, 보존, 기억, 변형, 죽음, 재생.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 압축된 복잡한 세계관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문이었습니다.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는 문, 통과의식이었습니다. 소년이 사냥꾼이 되는 것처럼, 처녀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가 조상이 되는 것, 역할이 바뀌는 것,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는 것, 돌에 새겨진 얼굴 없는 몸들. 그들은 조용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머리는 없지만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의 조상이다. 당신의 과거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우리처럼 될 것이다. 머리 없는 형상으로, 기억 속의 존재로.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순환의 일부다. 당신은 지금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이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잠은 작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작은 부활. 매일 밤 우리는 연습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의식을 풀어놓는 것을.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돌아옵니다. 신석기인들의 지혜는 어쩌면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잠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깨어남도 있을 것이다. 머리 없는 인간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눈이 없지만 바라봅니다. 당신은 천천히 잠들어 갑니다. 경계를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통과하세요. 다른 쪽에서 만나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에쿠르라고 불렀습니다. 산의 집, 신들이 사는 곳. 메소포타미아의 평평한 땅에서 산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비로웠습니다. 더 신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산 위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아니, 산처럼 생긴 신전을 지었습니다. 지구라트, 계단식 피라미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에쿠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축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신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문,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
퀘베클리 테페도 산 위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언덕 위에 평평한 고원에서 솟아오른 작은 언덕.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보다는 높습니다. 왜 그들은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평평한 땅에 신전을 짓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돌을 운반하기도 더 편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언덕을 선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높은 곳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지평선이 넓어집니다. 하늘이 더 가까워집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붑니다. 새들이 눈높이로 날아갑니다. 구름이 손에 닿을 것 같습니다. 높은 곳은 다른 세계입니다. 평지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사이,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사이, 경계, 문턱, 신성한 공간, 세계의 많은 문화에서 사는 신성합니다. 시나이산, 모세가 신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곳, 올림포스산, 그리스 신들이 사는 곳, 카일라스산, 힌두교와 불교에서 우주의 중심, 후지산, 일본의 성산, 백두산, 한민족의 영산, 모든 산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사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올라가고 싶게 만듭니다. 정상에 서고 싶게 만듭니다. 퀘베클리 테페를 건설한 사람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언덕 위에 서면 다르다는 것을. 평지에 있을 때와는 다른 감각,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 하늘에, 신에게.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이라면 신이 들을 것이다. 이곳이라면 기도가 닿을 것이다. 이곳이라면 우리가 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밤이 됩니다. 언덕 위에 밤, 안개가 올라옵니다. 골짜기에서 천천히 하얗게 언덕은 안개 위로 섬처럼 떠오릅니다. 하늘의 섬, 세상과 분리된 공간. 이곳에 서면 당신은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안개 바다, 위는 별 바다. 그 사이에 당신, 그 사이에 돌기둥들.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고 깨끗한 바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바람, 하늘에서 곧장 내려오는 바람. 그 바람을 맞으면 당신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씻기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먼지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별들이 더 밝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대기가 얇아서일까요? 아니면 단지 느낌일까요? 어쨌든 별들은 가깝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1만 2천 년 전 사람들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별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신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들은 돌을 세웠습니다. 높이 세웠습니다. 하늘을 향해. 돌이 하늘에 닿게, 인간이 신에게 닿게. 산은 가장 오래된 신전입니다. 인간이 건물을 짓기 전부터 산은 거기 있었습니다. 우뚝 서서 조용히. 사람들은 산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땅의 융기가 아니다. 저것은 신이 만든 것이다. 신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도 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산을, 신을 위한 산을. 퀘베클리 테페는 그런 의미에서 인공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언덕을 택해 그 위에 돌을 쌓아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더 가까이. 당신은 지금 언덕 정상에 서 있습니다. 홀로. 바람이 붑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흐트립니다. 당신의 옷을 흔듭니다. 바람은 소리를 냅니다. 낮고 지속적인 소리. 휘이. 그 소리는 노래 같습니다. 지구의 노래, 하늘의 노래. 당신은 눈을 감습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온몸으로. 이것이 신의 손길일까요? 이것이 그들이 느낀 것일까요? 1만 2천 년 전 이 언덕 위에 서서 그들도 이렇게 바람을 느꼈을까요? 고요함이 밀려옵니다. 소음이 아닌 고요함. 바람 소리 속의 침묵.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누군가. 돌기둥들.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언덕 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당신은 천천히 앉습니다. 그리고 눕습니다. 돌 옆에. 차가운 땅, 하지만 포근합니다. 땅이 당신을 받아줍니다. 하늘이 당신을 덮어줍니다. 당신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곳, 안개가 당신을 감쌉니다. 부드럽게, 하얗게. 당신은 사라집니다. 아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녹아듭니다. 언덕과 하늘에 경계가 흐려집니다. 어디까지가 당신이고 어디부터가 세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느끼세요. 고요를, 평화를, 신성함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맡기세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돌은 계속 서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퀘베클리 테페의 돌들도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억해 주어서,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그리고 당신이 질문을 품어주어서.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다면, 만약 역사의 신비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잠자리 역사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잊혀진 문명들, 고대의 신비들, 시간 속에 묻힌 질문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여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여행에 초대합니다. 후원을 통해 우리를 지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많은 유적지를 방문하고 더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더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분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다른 분들보다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들, 더 긴 여정들, 우리와 함께 역사를 탐험하는 특권.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저 쉬세요. 퀘베클리 테페의 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만 2천 년 동안 그랬듯이. 그들은 당신의 잠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보호할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꿈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아름다운 질문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같은 별들이 1만 2천 년 전에도 빛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빛 아래에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좋은 밤 되세요.